지금 이 순간 아직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여전히 엔화를 잔뜩 빌려가지고 해외로 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약세장 상황과 더불어서 현재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구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은행이 30년 만에 최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불과 며칠 전에 일본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려버렸죠. 1995년 이후에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확 줄어버렸어요. 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5%포인트까지도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3%포인트 남짓으로 아주 확실하게 좁혀져 버렸습니다. 자, 보통 상식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금리가 오르고 미국과 차이가 줄면은 엔화 가치가 올라야지 정상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엔화를 굳이 팔 필요가 없고요. 금리 차의 이익도 줄어드니까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도 결국에 금리 차에서 나오는 건데 그 차이가 줄었으니까 그 액수도 줄여져야지 맞는 거겠죠.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 달러 대비했을 때 엔화 환율은 아직도 달러당 155엔, 157엔 정도 하는 수준이고요. 한때 160엔까지도 육박했던 엔화 약세가 잠깐 진정되는가 싶었었는데 여전히 엔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즉 싸게 엔화를 빌려서 해외의 높은 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글로벌 자금 움직임도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잠깐 눈치 보던 자금들이 일본 은행 총재 말 한마디에 다시 엔화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엔화는 여전히 약세일까? 그리고 그 정답은 표면적인 뉴스 뒤에 구조에 있습니다. 이 겉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낮죠. 그것도 아주 낮습니다. 물가를 뺀 실질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은 지금도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의 금리예요. 물가는 3% 오르는데 금리가 0.75%니까 엔화를 들고 있으면은 매년 2% 넘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돈의 실제 구매력이 계속 줄어드는 통화, 그게 바로 요즘 엔화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엔화를 가지고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빌려서라도 팔고 싶을까요? 이 대부분의 투자자는 엔화를 오래 들고 있느니 차라리 빌려서 다른 자산을 사자, 이런 쪽입니다. 이게 바로 엔화 약세의 첫 번째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엔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다. 금리를 조금 올렸어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일본 돈의 가치가 계속 깎이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요. 현재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은 상당히 재정 부양적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돈을 풀고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은 이 중앙은행은 긴축을 더 세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데요. 일본은행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했을 때 250%를 넘을 만큼 엄청나거든요. 부채가 워낙에 많으니까 금리를 크게 올렸다가는 나라 살림에 이자 폭탄이 쏟아지겠죠. 말 그대로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금리를 조금 올리고 말았다는 건데, 이 시장은 이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세게 금리를 못 올릴 거야. 정부도 돈 계속 쓸 모양이니까 물가가 상당히 오르는데도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은행은 계속 약할 수밖에 없다. 엔저가 계속된다면 엔캐리를 계속 할 거다. 실제로 이번 금리 인상 때도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에 대해서 말을 아꼈죠. 여기에 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면서 엔화가 더 팔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안 올릴 모양이네 하면서요. 겉으로는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 속으로 일본 돈의 가치가 계속 깎이고 있는 구조라는 거. 그 깎아먹는 주법은 바로 두 가지예요. 물가보다 낮은 금리, 그리고 부채 탓에 세게 올리지도 못할 거라는 시장의 확신.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현재 엔화는 계속 약세 쪽에 베팅해도 돼.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일 금리차가 줄었는데도 캐리 트레이드가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이 금리차도 줄었는데 누가 이렇게 엔화 캐리 트레이드를 계속 하는 거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위험한 거냐?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화 캐리 트레이드는요, 거의 전설적인 테마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도 그랬었고 2000년대 중반에도 그랬었죠. 금리가 낮고 돈 풀 때마다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비슷해요. 해외 헤지펀드,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여러 가지가 일본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채를 사거나 미국 주식이나 신흥국 채권들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이자 0.75%만 내면서 5% 수익을 올리면은 이득이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사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일본의 국내은행, 연기금 같은 데는 싸게 조달한 엔화를 해외에 빌려주는 식으로 수수료를 벌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누가 위험에 노출됐을까요? 일본 정부랑 일본 국민입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일본 국민은 같은 돈으로 물건을 더 사게 됩니다. 실제로 엔화를 약하게 해서 물가를 일부러 올린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올해 목표로 했었는데 이렇게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서 겨우 2% 물가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져서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을 희생해가지고 기업 수출 이득을 높이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도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부채가 많은데도 금리를 못 올리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그냥 약한 통화야.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요. 정말 위기 때는 일본이 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엔케이 트레이드는 일본 외 투자자들에게는 돈 벌 기회겠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언젠가 치러야 될 이런 대가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겠죠. 모두가 좋을 땐 좋습니다. 엔화로 돈 빌린 사람들 다 이득이니까 빌려준 일본도 당장은 국내 주식 올라가고 좋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질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엔케이 트레이드가 길어지면은 어떤 2차, 3차 파급 효과가 생기는가? 앞서 구조를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지금처럼 엔저 현상이 이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일본이 워낙에 천천히 올리니까 이 달러가 엔 대비했을 때 강해지는 흐름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미국 자산 가격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 주식은 유리합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자금이 달러 투자해서 이득 보자라면서 미국 주식과 채권을 사니까요. 실제로 올해 미국 증시가 튼튼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글로벌 자금 밀물 현상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해준 덕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신흥국들은 조금 긴장됩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에서 저렴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대상 중에는 신흥국 채권과 통화도 많거든요. 엔케이 트레이드로 태국 바트와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같은 이런 것들 사두는 전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할까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뭔가 금리나 정책 변화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신흥국 시장입니다.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 돈을 갑자기 빼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확 떨어지고요. 금리가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신흥국들이 휘청인 적도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엔케이 트레이드가 오랜 시간 동안 쌓일수록 나중에 신흥국 금융 불안의 뇌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파급은 환율 전쟁 측면입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면은 한국과 대만, 중국 같이 수출 경쟁하는 나라들한테 압박이 되겠죠. 일본만 돈같이 낮춰가지고 수출 잘하네?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실적 환율을 자기들도 방어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노골적인 환율 전쟁 시대는 아니겠지만 엔저가 너무 심해지면은 아시아 주변국 통화 정책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위험이 끼면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글로벌 위기가 터졌다. 전쟁이든 금융위기든 그러면은 원래 공식은 엔화 같은 안전자산이 올라간다였어요. 다들 위험자산 팔고 엔화로 들어오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일본 재정이 좋지가 않고요. 엔화가 예전만 못하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위기 시에 예전처럼 엔화가 강해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달러로 더 쏠리거나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돈이 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엔케이 트레이드의 구조적인 지속이 단순 통화 이야기를 넘어서 글로벌 머니 부부의 경로를 바꾸고 있다는 거. 이쯤에서 네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엔화 약세랑 일본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매크로 경제 이야기랑 암호화폐가 무슨 관계냐 생각하십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상관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올해 한 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과 일본 엔화의 강약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엔화가 약세일 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글로벌 유동성 때문입니다. 일본이 돈줄을 재지 않으니까 시장에 저렴하게 풀린 엔화가 돌고 돌아서 위험 자산에도 일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갈 곳을 찾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 해외 분석을 보면은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풀린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저금리 자금의 위험 추구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엔케이 트레이드가 이어진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 배경에 단비가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는 환경이니까요. 그 결과로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층 탐욕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레버리지 해볼까? 이런 사람이 늘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급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행이 뜻밖의 우리 금리 더 올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갑자기 미국에 큰 악재가 생겨서 글로벌 자금이 안 되겠다. 엔화 갚고 우리 빠져나오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번 12월 일본 금리 인상 직후의 사례를 보면은 발표 직후에 일시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순간 비트코인이 2~3% 폭락했어요. 이건 상당히 짧은 스냅사신 같은 장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한 시사점을 줍니다. 암호화폐도 매크로 자금 동향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구나. 그리고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구나. 왜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규모가 작고요. 레버리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큰 손들 돈이 빠져나가면 가격 변동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고 암호화폐 시장이 늘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한 가지 나라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아르헨티나나 터키 뉴스를 보면요.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할 때 이 비트코인 같은 걸 사서라도 내 재산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엔화 구매력 하락이 지속되면 젊은 층이나 투자 성향이 강한 분들 중심으로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일본은 법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가 비교적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토양 충분히 있습니다. 이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암호자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구조랑 XRP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구조적인 위치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이 한 가지 형태예요. 저렴한 통화에서 비싼 통화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국제 송금과 결제입니다. 돈을 여기서 저기로 보내는 과정이 많아진다는 거고 일본 투자자가 미국 회사채를 사려면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송금해야겠죠. 또 일본 기업이 수출로 돈을 벌면은 달러를 엔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다가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자금의 이동 경로가 바뀌고 또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이런 이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부각이 된다는 거. 리플 XRP는 바로 그런 점에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산입니다. XRP가 기존 금융망과 다르게 24시간 실시간 중간 수수료가 거의 없이 이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죠. 지금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전통 시스템으로 송금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통화 가치 변동이 커지고 금리 차에 따라서 돈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기존 시스템의 느림과 비효율이 점점 더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스위프트로 며칠씩 걸려서 송금하고 수수료 많이 떼이고 이러는 사이에 환율이 출렁이면은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생기죠. 반면에 XRP를 매개로 하면은 수초 내에 돈이 넘어가니까 이 환율 변동 위험도 적고요. 수수료도 낮습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될 환경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투자자로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사실 거시경제 얘기는 흥미롭지만요. 막상 투자에는 거리감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엔화 약세가 내 주식, 내 코인과 무슨 상관이냐?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관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이 와요. 실전적인 전략 측면에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 현재 시장 분위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으로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미국 시장도 좋고요. 코인도 올라가고요. 일본도 버티고 있어요. 모두가 느끼는 공기는 생각보다 괜찮을 겁니다. 두려움보다는 탐욕에 조금 더 가까운 상태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어진다는 거는 이런 긍정적인 랠리에 연료를 더 붓는 역할을 할 겁니다. 돈이 저렴하게 공급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계 반대편을 잠깐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 언젠가 조정 하락은 옵니다. NK 트레이드라는 게 과거 사례를 보면 끝이 항상 드라마틱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998년 LTCM 사태 때도 잘만 나가던 NK 트레이드가 하루아침에 청산되면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과 세계 경제가 당장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투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마냥 들들게 아니라 냉정하게 대비해야 돼요. 현금 비중도 좀 챙겨두고 혹시나 모를 급락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즘에 이득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너무 한쪽으로 쏠린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도 생각해 볼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고 거기에만 몰려 있으면은 나중에 반대 방향 바람 불 때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분할 매도랑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이득 실현하는 것도 조금씩 해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당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급변을 원하지 않고요. 전 세계 시장도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가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도 함께 쌓이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눈앞의 유동성 파티에 취하시기보다는 언제든 음악이 멈출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분산과 관리로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생존과 성공의 열쇠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이것만이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지붕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아니라 햇빛이 짱짱할 때 그때 내리질 때 고쳐야 된다. 지금 매너가 만들어낸 유동성의 따스한 햇살에 취해서 언젠가 닥쳐올 긴축의 비바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역사는 증명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요. 이 맑은 날에 묵묵히 지붕을 고친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됐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들뜨기보다는 냉정하게 구조를 읽고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마련한 단단한 원칙의 지붕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게 될 겁니다.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매도랑 수익 실현을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리플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막상 매도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한 번도 팔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매도는 배신처럼 느껴지고요. 손을 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단기 고점이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전부를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적은 비중이라도 분할 익절을 통해서 내 수익을 내 계좌로 옮기는 경험들 분명히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현금 비중이 생기고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랑 선택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계속 망설이다 보면은 고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락이 오면 또 불안해지고 결국 시장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매매가 반복된다는 거.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매도를 특별한 이벤트처럼 생각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주 작은 비중부터 팔아도 된다, 챙겨도 된다, 경험을 쌓아가는 거. 이게 현실적인 매매 패턴의 출발점입니다. 이 결국에 원칙 매매라는 거는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 파는 연습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장은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